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들은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한국의 그 눈부신 경제성장?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만든 진짜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질문이죠.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경제 발전의 역사를 쭉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독특한 문화적인 뿌리를 파고들고 있어요. 네, 특히 그 핵심 자료로 보내주신 학술 논문이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현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두 축 있잖아요. 바로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 형태하고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래를 찾기 힘든 그 교육열. 이게 사실은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양반 문화에서 비롯된 거라는 주장이에요. 아, 그게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네, 여기에다가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부터 1997년 외환위기까지의 역사적 자료들을 이렇게 딱 겹쳐보니까 정말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임무는 권력을 향한 한국 사회의 아주 오래된 열망이 어떻게 현대의 경제와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눈부신 성공과 동시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됐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들은 한강의 기적이 그냥 단순한 경제정책의 성공이 아니라고 말해요. 권력 지향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DNA가 폭발적으로 발현된 결과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권력 지향성이라. 네, 오늘 대화를 통해서 바로 그 빛과 그림자를 만든 핵심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재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우리한테 재벌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의 재벌은 다른 나라의 대기업, 뭐 예를 들어 미국의 구글이나 독일의 벤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을 해요. 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 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창업자 일가가 소유와 경영을 모두 장악하는 가족 경영이고요. 아, 그건 익숙하죠. 네. 그리고 둘째는 흔히 선단식 경영이라고 부르는 사업 방식이요. 선단식 경영이요? 네. 이건 마치 그 항공모함 선단처럼 전자, 중공업, 건설, 금융, 뭐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업들을 한 그룹 안에 모두 거느리는 형태를 말하죠. 그 선단식 경영이라는 게 참 흥미롭네요. 보통 경영학에서는 관련 없는 사업에 막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걸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의 재벌들은 반도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아파트도 짓고 배도 만드는 뭐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순수하게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논문은 재벌 창업자들의 근본적인 동기가요, 단순한 이윤 극대화가 아니었다고 분석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시장 지배력의 확보, 즉 누가 먼저 그 시장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죠.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그 산업 영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는 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시정 지배력. 야,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토 확장을 하는 전쟁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독특한 기업가 정신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논문은 그 뿌리를 조선시대의 양반 가문에서 찾고 있어요. 양반이요? 네, 당시 양반 가문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 요즘으로 치면 뭐 작은 정당과도 같았다는 거죠. 아, 한 명의 성공이 가문 전체의 부흥을 가져오고 한 명의 실패가 가문 전체의 몰락으로 이뤄지는 말 그대로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권력지향적 가족주의라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 영역이 아닌 경제 영역으로 그 무대만 옮겨서 재현된 것. 그게 바로 재벌이라는 해석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벌 총수들은 과거의 정치 권력을 추구하던 양반 가문의 수장처럼 신양반,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신양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양반이라니 그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네, 논문에 나오는 이 비유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엄청난 빚을 내서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재벌들의 경영 방식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우리 가문, 우리 그룹의 세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다고요. 맞아요. 권력과 세력 확장을 위해서 부채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 방식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외부에서 경제적 충격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예요. 그리고 자료는 이 구조적 취약점이 1997년 외환 위기 때 한국 경제가 그토록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풀어보니까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인 교육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재벌이 권력을 획득하는 하나의 길이었다면 자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보편적인 또 다른 길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교실에서 시작되는 길 말이죠. 네, 한국의 교육률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입시 지옥, 학원 민국, 심지어 자녀 유학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기러기 아빠 같은 단어들. 이게 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네, 맞아요. 논문은 이 뜨거운 교육열 역시 재벌과 마찬가지로 양반 문화의 유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선시대 양반에게 교육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가 단순히 학문적 성취나 교양 때문만을 아니었다, 이런 얘기군요. 전혀 아니었죠. 양반에게 교육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만이 신분을 유지하고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지식은 곧 권력이다 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회는 없었을 겁니다. 이 가치관이 수백 년간 한국 사회에 깊숙이 내면화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오늘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치르는 이 살벌한 입시 경쟁이 어쩌면 조선시대 청년들이 목숨 걸고 매달렸던 과거 시험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시험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와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인 셈이니까요.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정확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뜨거운 교육열이 긍정적인 역할도 굉장히 컸죠. 그렇죠.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그 우수하고 성실한 인적 자원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존재하죠. 바로 학력사회, 학벌사회라는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개인의 능력이나 인성보다 더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고 그게 평생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엄청난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하고요. 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성공의 동력이었던 교육열이 이제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권력지 향성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DNA가 경제 영역에서는 재벌로, 사회 영역에서는 교육열로 나타났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동력만으로는 한강의 기적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기폭제가 필요했을 텐데요. 맞아요.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수출만인 살 길이다라는 목표 아래 이 두 가지 문화적 동력을 국가 발전의 엔진으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했다는 건가요? 정부는 수출 목표를 잘 달성하는 기업, 즉 재벌에게 은행 대출을 막 몰아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 모든 정책적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아, 밀어주기를 했군요. 네, 재벌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욕구와 정부의 국가 성장에 대한 목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 둘이 결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고 그 결과가 바로 1960년대와 70년대에 연평균 8%가 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로 나타난 거예요. 교육열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이 성장 엔진의 연료를 공급했고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들은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면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점,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네. 그 희생의 무게는 고스란히 당시의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특히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 같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마저 극도로 제한되었죠. 1970년에 그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신한 사건이 바로 그 시대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절규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은 재벌과 기업에 집중되고 그 모든 부담과 고통은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시대의 구조적 모순을 고발한 것이었어요. 결국 한강의 기적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던 셈이죠. 결국 성장을 이끌었던 바로 그 재벌 중심 체제가 한편으로는 정경유착,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 그리고 노동 착취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낳았던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안으로 골마 터지다가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이 바로 1997년의 외환위기, 즉 IMF 사태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실보다는 빚을 내서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했던 재벌들의 그 취약한 재무 구조가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거죠. 권력지향성이 낳은 성공신화가 결국 같은 이유로 파산 선고를 받은 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한국 현대사를 권력지향성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관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강력한 문화적 동력은 분명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강력한 엔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모순을 남긴 양날의 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핵심 논문이 마지막에 제언하는 바가 참 의미심장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정책 몇 개 더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 같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깊이 내면화된 이 권력지향성이라는 문화적 DNA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는 문화적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문화적 자기성찰이라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오늘 자료들은 이 권력지향성이 주로 경제와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줬어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는 이 오래된 문화적 DNA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승자독식 구조가 뚜렷한 정치판의 극심한 대립? 혹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아이돌 산업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열망 속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이와 비슷한 동력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